세상에서 가장 아픈 배신은 가족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위독한 어머니를 두고 해외여행을 떠난 아들. 그 3일 동안 벌어진 일은 한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병실에는 단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장례식장에서 공개된 한 통의 유언장이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한 어머니로 하여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아들에게 남겨진 것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눈시울을 적시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가슴 아픈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던 어느 가을 저녁,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작은 시골 마을. 석양이 지는 저녁 무렵 마을 곳곳에서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중심가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에서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가게 안에서는 50대 중반의 여성 영희가 내일 팔 반찬들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어머니 순애는 올해 75, 젊었을 때부터 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일을 큰딸 영희에게 맡겨야 했죠. 순애는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기침을 해대며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숨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때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마을 이장인 김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은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영희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순애 어머니, 병세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어제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를 봤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용기가 덜컹거렸어요. 김 사장은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가족들이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막내 아들 태수한테도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40대 초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순애의 막내 아들 태수였죠. 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 그의 아내 미정이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김 사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웃어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에이, 이장님도 참, 엄마는 워낙 강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봐온 엄마인데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우리 여행 예약도 해놨는데 괜히 취소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미정도 남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시어머니보다는 자신들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번 여행은 태수의 승진 기념으로 계획한 것이라 더욱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영희는 동생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을까봐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대신 낮은 목소리로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해. 의사 선생님도 가족들이 각오하라고 하셨어. 지금은 여행 갈 때가 아니야.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항상 그래요. 엄마 감기만 걸려도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3박 4일만 다녀올 거니까 그동안 누나가 잘 돌봐주세요. 김 사장은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에서 태수 부부에 대한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고 평소에는 어머니 안부조차 제대로 묻지 않았거든요. 반면 영희는 결혼 후에도 친정 근처에 살며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속상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태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혼자서라도 어머니를 잘 돌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태수 부부는 곧 가게를 나섰습니다. 미정은 나가면서 영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언니,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우리 금방 돌아올게요. 가게 문이 닫히자 김 사장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영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영희야, 내가 고생이 많다. 동생이 철이 없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그날 밤 영희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순애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고 기침도 심해졌어요.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느끼며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새벽 무렵 순애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야,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하지만 순애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마음속으로 태수가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미 공항으로 향했을 동생 부부를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소식을 듣고 순애를 문병 왔습니다. 모두들 영희의 효심을 칭찬했지만 막내 아들이 이런 때에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혀를 끌끌 찼어요. 영희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어머니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어요.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오직 어머니만을 돌보며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반면 태수 부부는 그 시각 비행기 안에서 여행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마을 이장 김 사장은 그날 저녁 다시 한번 순애를 문병 왔습니다. 순애의 상태를 보더니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혹시 모르니까 동생한테 연락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영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과연 돌아올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연락은 해봐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평온해 보였던 일상은 순식간에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영희의 헌신적인 사랑과 태수의 무관심한 태도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 부부는 예정대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정은 스마트폰으로 여행지 정보를 검색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번에 예약한 호텔 정말 좋다던데. 수영장도 있고 스파도 있고 완전 힐링될 것 같아. 태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번 여행으로 완전히 날려버리고 싶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면세점을 구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편 집에서는 순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계속된 기침이 더욱 심해졌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영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경 순애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영희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급히 119에 신고하고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자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폐렴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이고 심장 기능도 약해져 있어요. 다른 가족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동생이 있는데 지금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급히 연락해 볼게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가족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영희는 손을 떨며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 순간 비행기 안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화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희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태수 부부는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호화로운 리조트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나서야 태수는 휴대폰을 켰어요. 영희의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있었죠. 태수야,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셔. 제발 빨리 연락 줘. 태수는 메시지를 보고도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영희가 어머니 일로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정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언니가 또 그러네. 어머니 감기 걸렸을 때도 그랬잖아. 너무 걱정 마. 태수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텔 수영장 옆 야외 카페에 앉아서 여유롭게 음료를 마시며 통화했어요. 영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정말 위험해.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이 각오하라고 하셨어. 제발 빨리 돌아와.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누나, 괜히 호들갑 떨지 마요. 엄마는 워낙 강하시니까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우리 여행 하루 이틀이면 끝나니까 그때 가서 문병 드릴게요. 영희는 동생의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태수야, 장난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산소 마스크까지 쓰고 계셔. 그래도 태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에이, 누나, 병원에서 그런 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내일 모레면 돌아갈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미정에게 말했어요. 누나가 또 그래. 엄마 상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계획대로 여행하자. 미정도 동의했습니다. 이미 비싼 돈 주고 예약한 여행이었고 시어머니도 금세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순애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계속 곁에 계셔주세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엄마, 제발 버티세요. 태수라도 돌아올 때까지만 버텨주세요. 하지만 태수는 그 순간에도 호텔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정과 함께 웃으며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까지 했어요. 해시태그로는 힐링여행, 행복한 시간 같은 글귀를 달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순애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병원으로 문병을 왔어요. 김 이장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영희야, 어머니 상태가 어떠냐? 태수는 연락됐냐?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태수한테 연락했는데 여행 계속한다고 해요. 엄마가 이렇게 위험한데도. 김 이장은 혀를 끌끌 차며 분개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식 같은 소리냐. 어미가 죽을 고비에 있다는데 여행이 뭐가 중요하다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태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면 영희의 효심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그날 밤 순애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희미한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더니 힘겹게 속삭였어요. 영희야, 고맙다. 너만이라도 엄마 곁에 있어줘서.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제가 계속 여기 있을게요.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어요. 태수는 어디 있니? 영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엔 어머니가 너무 상심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얼버무리며 말했어요. 태수는 곧 올 거예요, 엄마. 순애는 알 것 같다는 듯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새벽녘 의사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가족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희는 다시 한번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수가 받았어요. 배경으로는 파도,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정말 위험해. 의사 선생님이 빨리 오라고 하셔.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태수는 여전했습니다. 누나, 진짜 그렇게 심각해요. 그럼 내일 비행기 알아볼게요. 오늘은 이미 일정이 다 짜여 있어서. 영희는 절망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 몰랐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병실 한 구석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태수 부부는 여전히 여행을 즐기고 있었고 영희는 홀로 어머니의 생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순애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새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졌고 의료진들은 더 강력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했어요. 영희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지만 한순간도 자리를 뜰 수 없었거든요. 주치의가 영희를 조용히 불러내어 복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보호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신장 기능도 악화되고 있어요. 정말 가족분들이 빨리 와야 할 것 같은데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의사는 한참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길어봐야 하루 이틀 정도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다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태수는 리조트 해변에서 선베드에 누워 여유롭게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어요. 미정은 옆에서 잡지를 보며 스파 예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휴대폰이 울리자 미정이 말했어요. 또 언니 전화네. 매일 전화해서 기분 잡치게 하네. 태수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누나. 영희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규에 가까웠어요. 태수야. 엄마가 정말 위험해.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셔. 제발 지금 당장 돌아와줘.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칵테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누나. 또 그러시네요. 병원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험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금방 괜찮아지실 거라니까요. 영희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태수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엄마가 지금 의식도 없으시고 기계로 겨우 숨 쉬고 계셔. 제발 한 번만 믿어줘. 태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좋은 휴가 분위기가 계속 망가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 누나.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이 여행 온 거라고요. 매일 전화해서 분위기 잡치지 마세요. 우리 내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갈 거니까 그때 병원 갈게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야, 이 불효자야.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태수도 화가 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나도 참 그러시네요. 엄마 좀 아프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행비도 얼마나 들었는데 괜히 취소하라고 하시네요. 통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던지듯 선베드 위에 올려놓았어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태수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누나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 엄마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우리 계획대로 하자. 한편 병실에서는 순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나오는 경고음이 계속 울렸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달려왔어요.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엄마, 눈 떠보세요. 엄마.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영희는 복도로 나와 있어야 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김 이장을 비롯해서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 이웃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왔어요. 김 이장이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 상태가 어떻더냐? 태수는 아직도 안 왔냐? 영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어요. 태수가 아직도 여행 중이에요.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특히 순애와 절친했던 박 아주머니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자식 같은 놈이냐? 어미가 죽을 고비에 있다는데 여행이 뭐가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진짜 말세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좋을 일만 찾아. 평소에 태수를 잘 알던 최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놈이 원래 그랬어.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도 제대로 안 오더니만. 순애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영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의 평소 행실이 마을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요. 혹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영희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애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영희를 보자 미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야, 와줘서 고맙다.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태수도 곧 와요.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영희야. 엄마는 알고 있다. 태수는 안 올 거야. 그 애는 원래 그런 애였어. 영희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만은 정말 고맙다. 엄마 곁에 끝까지 있어줘서.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 그 순간 순애의 의식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영희는 어머니를 부르며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밤이 되자 순애의 상태는 더욱 위급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영희는 어머니 곁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시각 태수 부부는 리조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미정이 음식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내일은 스파도 받고 쇼핑도 해야겠어. 태수도 기분 좋게 와인을 마시며 동의했어요. 그래, 마지막 날이니까 실컷 즐기자. 한국 가면 또 바쁠 테니까. 둘 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영희의 전화가 없어서 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순애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밤샘 간병이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영희 혼자 두기가 안쓰러워서 교대로 지켜봐 주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한 발자국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순애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의사가 영희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님, 아마 오늘 아침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영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생 없이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낙관적인 모습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었어요. 새벽 5시, 순애의 호흡이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나오는 신호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주치의가 영희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지금 마지막 힘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곁에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평생 엄마 딸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요. 그때 순애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영희를 바라보더니 힘겹게 말했어요. 영희야, 너만은 날 버리지 않았구나. 영희는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거든요. 엄마, 제가 언제 엄마를 버린 적 있어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순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영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내 딸, 정말 고맙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지만 순애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30분, 순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희 혼자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킨 것이었어요. 병실에는 영희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그 시각 태수 부부는 호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시차 때문에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오전 8시가 되어서야 영희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영희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김 이장은 영희를 꼭 껴안으며 위로했어요. 영희야,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께서 내 덕분에 편안히 가셨을 거야. 다른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조문했습니다. 모두들 순애의 인품을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태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박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정말 말세다. 어미 임종도 못 지키고 뭐하는 자식이냐. 순애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최 아저씨도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런 놈은 자식 축에도 못 끼지. 영희 혼자 고생시키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영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에 대한 실망감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경 태수가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호텔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였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태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정말 벌어진 거였어요. 뭐라고요? 정말요. 영희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새벽 6시 30분에 돌아가셨어. 내가 없어서 혼자 가셨어.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미정도 옆에서 남편의 전화 내용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나, 그럼 우리 지금 당장 비행기표 알아볼게요. 하지만 영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뭐해? 엄마는 이미 가셨는데. 태수는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누나, 저도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영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장례식 준비해야 하니까 빨리 와.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비행기 표 알아봐야겠어. 장례식에는 가야지. 하지만 당일 비행기는 모두 매진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는 다음 날 저녁 편이었어요. 태수는 초조해졌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순애의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희 혼자서는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마을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김 이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이웃들이 모든 준비를 도왔습니다. 장례식장에 순애의 영정사진이 걸리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 마을 사람들, 순애와 친분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비슷했어요. 아들은 어디 갔냐? 어미 장례에도 안 오냐? 영희는 그때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순애와 가까웠던 여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다. 어미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 준비도 안 도와주고 그놈이 뭘 믿고 그렇게 사냐? 영희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하고 순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잖아. 생일이나 명절에도 제대로 안 왔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태수에 대한 마을의 여론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날 밤 영희는 빈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태수를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혼자 가시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새벽이 되어서야 태수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내일 저녁에 도착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영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낮, 태수 부부가 급히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태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미정도 분위기가 무거워서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 시각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희의 효심을 칭찬했지만 태수에 대해서는 혀를 찼어요. 영희는 홀로 모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인사해야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지만 어머니를 위해 끝까지 버텨야 했어요. 저녁 무렵 드디어 태수 부부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모두들 등을 돌리거나 외면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영희를 보자 태수는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영희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져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들어선 태수와 미정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평소 순애와 가까웠던 박 아주머니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고 다른 조문객들도 수군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절을 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동생 부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계속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태수가 다가가려 하자 영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뭐해? 할 일이나 도와줘.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자상했던 누나가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거든요. 미정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나서 김 이장이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태수야, 너 정말 실망스럽다. 어미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여행이 그렇게 중요했냐.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습니다. 이장님,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다고요.
김 이장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몰랐다고. 영희가 몇 번을 연락했는데 몰랐다고 하냐? 너 때문에 영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태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불만에 찬 표정이었어요. 최 아저씨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태수야, 너 정말 자식 맞냐? 어미 임종도 못 지키고 뭐하러 왔어? 순애와 절친했던 정 아주머니도 분개했어요. 내 엄마가 마지막에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알아. 영희한테 계속 내 얘기만 하셨어. 태수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때 한 모서리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그는 변호사 같아 보였어요. 그가 영희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유가족이신 영희 씨 맞으시죠? 저는 김앤 파트너스 법무법인의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영희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일이 있습니다. 유 원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태수도 변호사의 말을 듣고 관심을 가졌어요. 어머니가 유 원장을 작성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고인께서 3개월 전에 작성하신 유 원장입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가족분들이 모두 계시니 지금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유 원장을 써두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엄마가 유 원장을요.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는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네,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혹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태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에게 시선을 집중했어요. 변호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유 원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순애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 원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의 모든 재산과 집은 큰딸 영희에게 남깁니다. 평생 나를 극진히 모시고 헌신한 영희만이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막내 아들 태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효를 모르는 자에게 줄 재산은 없습니다. 결혼 후 명절에도 제대로 오지 않고 어미의 병간호도 외면한 불효자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태수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미정이 급히 남편을 부축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희야, 너는 정말 효성스러운 딸이었다. 평생 나를 버리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태수에게는 이 말을 전해다오.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라고. 유 원장 낭독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아들인데 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변고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의사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태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누나가 엄마한테 뭐라고 꼬드긴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김 이장이 나서서 단호히 말했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자식이긴 하냐? 어미 마지막도 지키지 않은 불효자일 뿐이지. 박 아주머니도 끼어들었어요. 영희가 언제 꼬드겼다고 그래.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는 줄 아냐? 다른 사람들도 태수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놈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어미 은혜도 모르는 놈이 재산은 무슨. 태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특히 평소 자신을 좋게 봐주던 마을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니까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영희는 유 원장 내용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태수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미정이 당황해서 태수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일단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하지만 태수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영희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누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정말 이런 유언장을 쓰셨어요. 영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쓰신 거야.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보고 계셨거든. 태수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의 집과 재산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거든요. 특히 반찬 가게 건물과 부지는 시세가 꽤 높았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 작업도 처리해드릴게요. 태수는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변호사님, 이 유언장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하고 고인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이에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순간 태수는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상실감은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태수를 비난했고 영희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태수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미정은 남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이장이 태수에게 다가가서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수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아야 할 때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이장을 바라봤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평생 자신을 아껴주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실망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순의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막내 아들 자랑하시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태수 대학 갈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데 결혼식 때도 그렇게 기뻐하시더니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사람들의 말을 듣던 태수는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 영희가 조용히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가웠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태수야,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 두 남매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유언장 쓰시기 전에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 태수는 조용히 누나의 말을 들었어요.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태수가 어릴 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다고. 특히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 태수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그냥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고. 태수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조차 들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넌 끝까지 안 왔잖아. 엄마가 마지막에 내 이름만 계속 부르셨어. 태수야, 태수야 하시면서.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희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태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 줄, 정말 위험한 줄 몰랐다고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 엄마는 이미 가셨고 다시 돌아오시지 않아. 그때 미정이 밖으로 나와서 두 사람을 불렀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언니, 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세 사람이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최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놈은 장례식에서 나가라고 해야 해. 어미한테 그렇게 해놓고 뻔뻔하게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보기만 해도 속이 뒤틀려. 순의 어머니 영전에 저런 놈이 있으면 어머니 영혼이 편안하시겠어. 태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마을에서 이렇게 매도당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 김미장이 나서서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자, 모두들 진정하세요. 죽은 자 앞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하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특히 순애와 가까웠던 여성들은 태수를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 아주머니가 태수를 직접 향해 말했어요. 태수야,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어미 마지막도 못 지킨 놈이.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 사람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영희가 나섰어요. 모든 분들 말씀 다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태수도 엄마 아들이에요. 장례는 같이 치러야죠. 사람들은 영희의 말에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어요. 영희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뭐든지 하겠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장례는 끝까지 도와줘.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영희 옆에 앉아서 어머니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새벽 무렵 태수가 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영희는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변해. 엄마는 이미 가셨는데. 태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누나한테라도 용서받고 싶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급하게 용서를 바라는 것도 이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새벽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 뿐이었어요. 태수는 그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태수야, 말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태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는지 제대로 깨달았어요. 하지만 깨달음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누나와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틀어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것, 그 후에는 평생 가져가야 할 짐이 될 것이었습니다. 장례 둘째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찾아온 조문객들 사이에서 태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갔어요. 어제 유원장 공개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빈소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귓속말로 들리는 비난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런 놈이 어떻게 순해, 어머니 아들이지.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 뻔뻔하게 여기 앉아있네. 영희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지만 동생을 향한 따가운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태수 때문에 자신까지 민망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경, 태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영희는 조문객과 인사를 마치고 태수를 따라 나갔어요. 장례식장 뒤편 조용한 곳에서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유원장 얘기 말인데요. 정말 엄마가 그렇게 쓰셨어요. 영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직접 쓰셨어. 변호사 앞에서 확인도 하셨고. 태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아들인데. 영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그럼 아들답게 행동했어야지. 엄마 마지막에 뭐 했는데 아들이라고 그래. 태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재산을 아예 안 주는 건 너무하잖아요. 누나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영희는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꼬드겼다고. 야, 이 자식아. 영희가 소리치자 장례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두 남매를 둘러쌌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꼬드긴 게 아니라 지켰어. 엄마 곁에서 단 하루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태수도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누나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영희는 더욱 화가 났어요. 몰랐다고. 몇 번을 연락했는데 몰랐다고. 엄마가 죽어간다고 했는데도 여행이 더 중요했잖아. 마을 사람들은 영희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장이 나서서 태수를 꾸짖었어요. 태수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잘못해놓고 누나 탓이냐? 박 아주머니도 분개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영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태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왜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도 일이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최 아저씨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어미가 죽어가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해. 정 아주머니도 끼어들었어요. 순의 어머니가 내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알기나 해. 태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계속 변명했어요.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단지 여행 일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 앞으로 다가가서 따귀를 때렸어요. 짝! 또렷한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럼 왜 엄마 마지막에 없었어? 왜 여행이 더 중요했어? 태수는 뺨을 만지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한 번도 누나에게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내 이름만 불렀어. 태수야, 태수야 하면서. 그런데 넌 어디서 뭐 했어?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나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영희가 계속 절규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 태수만 와도 괜찮다고. 얼굴만 한번 보고 싶다고. 그 말을 들은 태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엄마가 돌아와.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혼자 겪은 그 시간들이 사라져. 마을 사람들도 영희의 편에서 태수를 질책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순의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용서받을 수 없어. 그때 미정이 나서서 남편을 감쌌어요. 하지만 그녀도 태수의 행동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태수는 미정을 밀어냈습니다. 당신도 그때 같이 여행하자고 했잖아요.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정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태수와 함께 여행을 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영희가 미정을 보며 말했어요. 형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위험하다는데 여행이 더 중요했죠.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김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태수야, 정말 실망스럽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다른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태수를 봐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놈은 우리 마을에서 나가야 해. 순의 어머니 영혼이 편안하지 못하실 거야. 태수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누나도, 아내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자신을 등졌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태수야,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장례 끝나면 각자 살아가자. 태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지만 영희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형제간의 마지막 대결은 태수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도 모자라 누나마저 잃게 된 태수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미정마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깊은 상처와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순애의 장례식 이후 태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고 아무도 그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집과 반찬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마친 후 그녀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어요. 첫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 이장이 가장 먼저 왔어요. 영희야, 어머니 뜻을 잘 이어받아서 가게 운영하거라. 우리가 다 도와줄게. 박 아주머니도 반찬을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만든 반찬이 엄마 손맛하고 똑같더라. 순애 어머니가 하늘에서 흐뭇해하실 거야.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처럼 정성껏 만들겠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어머니 순애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침마다 그 사진에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엄마가 사랑하시던 이 가게 잘 지켜나갈게요. 손님들은 영희가 어머니를 꼭 닮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순애를 오래 알던 단골 손님들은 영희를 보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정 아주머니가 반찬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정말 엄마 빼닮았구나. 성격도 그렇고 손맛도 그렇고.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엄마께 많이 배웠거든요. 평생 곁에서 보고 배운 게 많아요. 가게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영희의 효심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게를 응원하고 싶어 했거든요. 한편 태수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례 후 마을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태수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아내 미정이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헤어져. 태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미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정말 실망스러워. 태수는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당신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나한테도 언젠가는 그럴 거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결국 태수는 아내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유산도 없고 아내의 재산도 잃으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아플 때마다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시려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 결혼할 때 축하해 주시던 따뜻한 미소까지. 태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난 후 태수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 묘소에 들렀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희가 꽃을 들고 서 있었어요. 두 남매는 장례 이후 처음 마주쳤습니다. 영희는 태수를 보고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다가와서 어머니 묘소에 꽃을 놓았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미안해요. 영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누나한테만은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태수야. 떠올랐거든요. 1년이 지난 후 태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생활은 사라지고 소박하게 살았어요. 주말이면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 성묘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한편 영희는 반찬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어머니를 기리는 작은 표지석도 세워졌어요. 여기서 50년간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섬긴 김순애, 어머니를 기립니다. 영희는 그 표지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저녁 무렵 영희는 가게 문을 닫으며 어머니 사진에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어요. 엄마가 사랑하시던 이 마을, 제가 잘 지켜나갈게요. 햇살이 따뜻하게 가게 안을 비추며 어머니의 사진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딸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영희를 응원했고 그녀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반면 태수는 혼자서 쓸쓸히 살아가며 평생 후회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잃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희의 따뜻한 마음과 태수의 차가운 현실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